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마니커, 마니커 닭고기는 마니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마니커 몰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제품들을 지금 특가로 12월 10일까지 언제예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행사를 원래 하고 잘 안 있습니다. 하는 데인데 마니커가. 네. 이제 2023년 마지막 달을 맞아서 네. 3프로 함께했던 이 마니커 네. 몰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제품 5가지 탑 5를 네. 특가로 지금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혹시 못 드셨던 분들 빨리 드시고 이미 드셨던 분들은 지금 빨리 주문하셔서 나는 이제 새해부터는 네. 가슴살. 가슴살 좋죠. 네. 네, 가슴살이 아무래도 그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 좀 얇은 와이셔츠를 입었더니 네, 살짝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네. 비싼 옷이네. 닭고기, 가슴살 그리고 네. 뭐 다리살 등등 신선육 등등 해서 마니커몰에서 지금 특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셔서 마니커몰 네이버에 마니커몰 주십니다. 네, 뭐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 닭고기로 이제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를 네. 또 전해주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바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가 IQF 닭가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 뭔가 싶어서 지금 찾아봤거든요. IQF 네, 네. 마니커몰.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한 번에 넣고서 냉동을 시키면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로 냉동을 시켜서 넣은 거래요. 제품의 손상이 안 가게 하려고. 그 나중에 이제 같이 뭉쳐갖고 얼어버리면 그거 막 땅땅 때리면 돌 내리쳐도 안 이게 됩니다. 가슴살 찢어져 있는 거 그거. 그러니까 그거니까. 개별로 이렇게 있으면은 같이 넣으면 붙으니까. 네. 그래서 만두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두 구울 때 이렇게 만두 네. 피 터지면은 막 그렇지. 육즙 다 빠지고. 그러니까 개별 냉동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포장을 했다는 거군요. 그러면 인건비 많이 들지. 그러나 마니커몰은 그걸 또 해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편의가 먼저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17%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1.37%. S&P 500은 0.8% 올랐습니다. 근데 뭐 미국 증시는 이제 고용 지표 앞두고서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 발표 앞두고서 약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가가 나스닥만 유독 많이 올랐던 거는 반도체 쪽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구글에서 발표해냈던 제미나이 효과로 구글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가 그 반도체 칩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절대적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독점 상황인데 AMD가 여기에 대항할 만한 칩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MD가 9% 올랐는데 제가 이쪽 업계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AMD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하나 발표할 게 있는데 이게 오픈 AI 쪽에서 쓸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픈 AI가 뭐 AMD 반도체, 그러니까 AMD의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능을 어느 정도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AMD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 그러는 건데,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고 점유율이 높으니까 AMD 걸 좀 사서 견제를 좀 하려 그러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맞죠.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쪽에 너무 이렇게 의존되면 이게 수슬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제미나이가 굉장히 좀 그 데모 영상들 보시면 정말 신기한 거 진짜 많거든요. 이거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고 여기에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좀 나스닥,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좀 주가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그 중국하고 유럽연합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위장 그리고 폰데라이어 EU 집행위원장이 만났어요. 근데 그 EU 집행부, 현재 집행부가 그 중국 지도부를 정식으로 만난 거,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는 아예 만나질 않았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가서 만난 적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EU 집행부, 그러니까 EU 집행부라 그러면은 샤를 미셀 그 상임의장하고 폰데라이어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그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 한 명 각자 가는 거는 정상회담이 아닌데 이번에는 둘이 같이 감으로써 공식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이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중국의 CCTV에서 그 보도한 톤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톤이 되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를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CTV에서 보도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뭐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건설적 대화로 이해를 높여야 된다.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라이벌로 간주하면 안 되고 경쟁이 있다고 해서 협력을 축소하면 안 된다. 이견이 있다고 서로 대항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뭐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중국산 전기차에다가 보조금 안 주려고 그러는 EU의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경제 무역 협력의 핵심 동반자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바란다. 뭐 그러면서 좀 그 상호 보완성이 높아서 더 많은 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모든 종류의 간섭. 간섭이라는 게 자기가 하는 간섭이에요? 남이 하는 간섭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남이 하는 간섭이죠. 자기가 간섭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협상하려 그러는데 간섭하는 놈 있지 않냐 얘기예요. 미국. 아, 중국이랑 유럽 협상하는데 예. 감히 네가 뭔데 우리 간섭하냐 이런 거 다 뭐, 배제하겠다. 예, 간섭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자. 이제 그리고 둘이 얘기하자. 미국이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자. 요런 얘기로 좀 해석이 되고 안 될 있습니다. 텐데. 그 뭐 본인이 싫다고 뭐 그게 되나? 아, 근데 제가 그 이번 저 통상 쪽에 계신 분들하고 좀 물어봤어요. 통상 회의장 가면은 네. 국가별로 이제 진검승부를 하게 될 때 분위기가 어떠냐. 네. 근데 EU는 미국이랑 진짜 다르대요. 우리는 그냥 뭐 유럽이랑 미국이 이제 같은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EU는 미국하고도 아예 다르고 EU 내에서도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 의외로 그 뭐 협상이 미국하고 유럽이 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럼 좀 전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고 그 폰데라이어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불균형과 이견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공정 경쟁으로 산업 기반이 훼손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미셸 상임위원장은 뭐 중국이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뭐 요 정도 톤의 이제 CCTV의 보도였어요. 이게 그것도 막 되게 화기애애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그렇다고 뭐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미국은 보다 진정된 중국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이에 유럽은 더 터프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했던 얘기는 야 우리 가까워지는데 미국에서 자꾸 간섭하는 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유럽이랑은 싸우는 것 같아라는 관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그러니까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했었냐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폰데라이어 집행위원장이 중국이 러시아 지원 행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무역 제재를 부과하는 방침을 경고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군용 물품을 그 수출을 해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군용 물품의 경우에는. 그런데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발견된 러시아의 민군 겸용 물품의 80%가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EU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리 안 하면 우리 추가로 제재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요. 그 EU 같은 경우는 그 대중무역의 적자가 한 4천억 달러, 한 530조 정도 되는데 최근 2년 사이에 무역 적자가 중국 대상으로 한 2배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수출을 잘 못하고 있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럽 그리고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중국에 수출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 좀 중국에다 수출을 잘 못하는데 사실 중국 물건 수입 안 하긴 쉽지 않아요. 생필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사는 건 사는 대로 사고 수출을 잘 못하니까 대중 무역 적자가 이제 2배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EU 차원에서는 그 중국 측의 불공정
무역 때문에 네. 좀 그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는다. 유럽 내의 제조업들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거기다 덧붙였던 거는 아니 미국은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군사 대개도 재개하고 뭐 펜타닐 마약 관련한 것도 협상을 하고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다. 근데 유럽은 좀 싸우는 것 같다라고 좀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네네. 조금 유럽과 중국, 미국을 바라보는 서로 간의 시각의 차이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네. 유럽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아. 유럽의 미국에 대한 생각. 네, 왜냐하면 부러움과 또 약간의 무시, 자존심. 네, 특히 영국은 좀 다른데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예. 이런 나라는 미국을 대하는 게 사실 이렇게 특히 프랑스. 약간 졸부보는 느낌. 그렇지. 그런 거죠. 네. 근데 프랑스가 좀 되게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는 되게 독단적인 목소리를 많이 그러니까. 내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네. 기준이니까 좀 재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깔보고 누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라는 게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협상 같은 거 하고 막 그럴 때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협상 태도. 프랑스 애들. 근데 약간 그래서 그래 뭐 니네 많이 컸다는 얘기 들었다. 약간 요런 톤. 그래요? 예. 이런. 근데 원래 좀 프랑스가 태도가 좀 그렇대요. 네. 그 아까 미국을 졸부로 보는 것 같은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좀 그런 태도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협상할 때 좀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일종의 전략을 짤 때 좀 필요한 태도라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이탈리아는 중국 1대1로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결정했어요. 예. 그 총리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멜로니 총리. 네네. 요즘 저 그 동네 총리를 누가 해요? 요즘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 여성분. 예, 네, 조르자 멜로니 총리. 멜로니. 예. 네. 이분도 굉장히 강경한 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도 뭐 해보니까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탈퇴를 선언을 했고, 근데 뭐 그 중국에서는 그 먹칠하지 마라. 1대1로 대해서 먹칠하지 말라. 이런 갈등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리고 뉴스. 이 와중에 네. 중국이 산업용 요소에 이어서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인산암모늄도 그 비료 만드는 원료인데요. 네.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산암모늄 관련한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95%라고 합니다. 95%. 예. 이거 5%는 어딜까? 어디 뭐 동남아 5% 빨리 찾아가라는 얘기지 나는. 5% 정도면 개발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도 번째 가보겠습니다. 뉴스. 이게 이제 요맘때 되면 좀 자주 나오는 뉴스기도 하고 네. 정말 사회적으로 되게 필요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도수치료 맛집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부매량이라는 얘기인데 실손보험 과잉 진료 문제 이거는 정말 소비자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병원 가면 좀 일단 몸도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고 워낙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좋은 거라 그러고 또 이게 돈 많이 안 든다. 이제 물어보잖아요. 실손 있어요? 네. 물어보면 예. 그럼 뭐 실손 웬만하면 대부분 있지. 대부분 조그만 있죠. 거 큰 거 해서. 근데 여기서 과잉 진료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결국 보험료 전반적인 다 같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네. 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좀 문제 제기되고 있는 3대 물리치료라 그래갖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이게 3대 그 물리치료라 그러는데 도수치료하고 체외 충격파는 좀 들어보셨을 거고. 체충격파 뭐예요? 도수치료는 알고. 증식치료는 체외 충격파. 밖에서 이제 뭐 무슨 네. 뭐 뭐라 전자파, 그래? 뭐 초음파 같은 거 이렇게 예. 때리면서 안에 있는 무슨 구등 같은 거 이렇게 깨주고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증식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폰 보고 이제 컴퓨터 쓰고 그러면 그 거북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은 좀 이렇게 뻐근합니다. 거북목이지. 예. 그럼 여기다가 이게 프롤로 주사라고도 하는데 관절에 주사를 해서 조직에 좀 손상된 부위를 좀 치유해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류의 치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아예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아 대증이구나. 그냥 증상만 좀 완화시키는. 그 뭐 장기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덜 아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딱 주사 맞으면 낫고 막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시술 기간이 짧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뻐근하고 그런 분들 한 번씩 가서 그냥 훅 풀고 오고. 예, 그런 게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보험연구원에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가 있었고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1%로 작년 118%보다 상승했다. 그 120% 손해율이라는 게 개념이 뭐예요? 뭐에 대한 120? 그 받은 거에서 낸 거. 그 적자가 그만큼 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 150%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좀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물리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회 통원당 한도를 설정하거나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진짜 그냥 이른바 천태만상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매일경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1차 병원의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보험금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2018년보다 194%가 늘었습니다. 1차 194%, 2차 병원쯤 되면 이제 종합병원이죠. 여기는 57%가 늘었어요. 3차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14%가 늘었습니다. 네. 이 차이를 보면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1차 병원, 그러니까 동네에 이른바 뭐 의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194%가 늘어났다는 거는 전반적인 의료 수요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100억이 300억 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1,500억이 4,200억 된 거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집계한 거는 올해 상반기 도수치료 목적으로 지급된 실손보험이 6,500억 원으로 지난해 한 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거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일단은 정형외과에서 그 도수치료 많이 나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피부과에서 발생한 물리치료 지급액도 5년 전에 비해서 1,300%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보험 사기 관련한 기사. 피부에서 무슨 도수 치료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성형외과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 성형외과에서 도수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기사로 가지고 왔는데 성형수술 공짜로 해준다라는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수 치료 좀 받으시고 리프트 좀 하시고 그거를 그 성형 수술을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수 치료로 보험금 받으시고 요거는 그냥 뭐 저렴하게 하거나 완전 사기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도수 치료 받은 걸로 하고 대신 그걸로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면 도수 치료도 받죠. 도수 치료도 받고 예. 어쨌든 그걸로 많이 남으니까 예. 그리고 대신 선생님은 실손으로 어차피 다 커버되니까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공짜로 받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설마 아예 사기를 그러니까 이 지금 통계 수치에 나온 게 성형외과에서 하는 도수 치료가 사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사실 뭐 받았을 때 실제로 도수 치료가 필요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성형외과에서 그 도수 치료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막을 수도 없는 법은 거고.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성형외과에서 이게 정형외과에 비해서 거의 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1,몇백 프로? 1,379%. 그러니까 본인 부담을 그렇게 없애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기 또 더해서 성형외과 지급액도 700%가 늘었어. 산부인과 지급액이 700%가 늘었는데. 산부인과 애도 안 낳는데 뭐 도수 치료해야죠. 제가 써놓은 대사하고 똑같아요. 산부인과 애도 안 낳는데 지급액이 왜 그렇게 늘었겠느냐라고 봤는데 출산 전후의 저압도수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잖아요. 마사지? 네, 마사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사지라고 하면은 저압도수 치료. 사기가 되기 때문에 그 치료인데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또 밑에 써온 게 뭐냐면은 이거 그냥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는 거예요.
키 성장과 학업을 방해하는 청소년기 목 디스크 도수 치료. 척추 청만증 아이 키 성장 도수 치료. 됐어 진짜. 그러니까 아유. 이게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데서 아이 키 크게 하려면 받아야 된다. 근데 키 크게 한다는 거는 질병이 아니니까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명목을 붙여서 하고 뭐 80대 환자가 소아과에서 도수 치료를 받고 94년생 남성이 산부인과에서 도수 치료를 받고 이런 사례들이 90대 할아버지가 산부인과에서 아니 94년생 남성. 94년생 남성. 예, 80대 환자는 소아과. 94년생이 뭐죠? 30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목 때문에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과에서 도수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죠. 올라가요. 예. 근데 그거를 그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또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적극적으로 마사지를 보험료로 받아야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병원에서 막 자꾸 권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단 쪽에서 네. 좀 변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성실하고 이게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뭐 소아과에서 정말 수가 낮은데 막 정말 힘들게 아이들 봐주시는 선생님들 많으신 거 아는데 그런 분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냥 정말 무슨 마사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의사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의료 업계에서 나서서 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보험 쪽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네네. 그냥 자기 부담이 없는 경우는 어차피 내가 뭐 3만 원 월 3만 원씩 내. 근데 갈 때마다 돈이 안 들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좋아,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것 같으면. 그냥 하여튼 바쁜 사람이 언제나 손해 보게 돼 있어. 네. 나 2009년도부터 나는 실손이 있는지도 몰랐어. 왜냐면 뭐 변액보험 하는데 특약이 들어가 있더라고. 야, 딱 한 번 해봤네 한 번. 근데 도수치료 하라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면 거기 가서 30분씩 누워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들었잖아요. 실수는 안 들었죠. 보험 자체는 안 들었지만 아무 보험도 안 들었어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니까. 자동차 보험은 의무니까 당연히 들었고.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세 번째 뉴스는 헤드라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 의무 요건이라 그래가지고 네. 분양을 받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의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올해 1월에 그 해지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법사위 주택법 개정안이 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입주를 하셔야 되는 의무 조항은 이제 법 개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이거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내용 설명할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 것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관련한 법안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험회사 걱정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 비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그 가입한 분들도 이제 보험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보험사가 손해는 안 보겠지. 그럼 이제 보험료가 여러분 3만 원 내던 게 5만 원 올라가고 점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프로는 보험이 제로예요. 저는 안 들어요. 저는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병원 가서도 뭐 실손 드셨어요?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건강보험에서 되는 치료만 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떼더라. 많이 떼죠.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건 뭐 건강보험 많이 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괜찮은데 이런 그 사보험들에서 하는 이런 거는 그냥 안 받습니다 저는. 근데 그 보험회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팔어? 옛날에 뭐 케이블 TV 틀면 다시 그거잖아. 뭐 찌도 따지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면 되니까. 이순재 선생님 나오셔.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그것도 외국계 막 AIG 막 이런 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이 비싸죠. 묻고 따지는 보험은 좀 싸고. 암이 걸렸어도 당뇨가 있어도 다 있잖아. 이거 보험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뭔 일이 생겼을 때 그 엄청난 감당 부담을 좀 덜 지자 이게 이제 보험이잖아요. 유사시에.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막 이렇게 도수 막
때려버리니까. 근데 정말 필요한 치료는 거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다 커버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몸에 필요한 치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커버해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들이 그런 뭐 실손이 이런 데서 꼭 해야 되는 거고. 어제는 미국에서 사보험 들어서 한 달에 1,000불 정도? 미국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한 달에 1,000불이요? 아 그게 높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차로 비유해 보니까 도요타 캠리 정도 수준이라고 보험 세일즈맨이 얘기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도요타 캠리 갔어. 그것도 코페이라고 저기 의무적으로 일단 내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10불인가 20불 내야 돼. 의사 만나려면. 감기 몸살 걸려서 갔더니 뭐라는지 알아, 의사가? 집에 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꿀 드시라고? 꿀 있어요. 그랬더니 꿀 좀 많이 드세요. 가세요. 맞아요. 그리고 소금으로 양치질하고. 그러니까 한의원 가셨어요? 아니 다 아유 좀 한의원 폄하발언 아닙니다 이거. 너무 과잉 치료 많아. 꿀과 소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